우리 지난주 등교했을 때는요, 이제 지사학의 법칙이랑 지층의 연령을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 상대적인 연령,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지질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각 지질 시대들마다 그 번성했던 생물들이나 아니면 환경적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복습하면서 꼭 외워두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잠깐만, 왜 이렇게 채팅이 많이 올라오지?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요, 화석입니다. 화석. 우리가 화석은 앞에서 그 지사학의 법칙 배울 때, 그리고 상대 연령 배울 때 어느 정도 언급은 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화석의 생성 조건. 화석이 뭔지는 알죠? 예전에 살았던 생물들이 이 지층이나 암석 속에서 어느 정도 형태를 보존하면서 발견이 되는 게 이제 화석인데요. 이런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생물체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 퇴적되는 퇴적물들 사이에서 부서지거나 분해되지 않고 자신의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남아 있으려면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단단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얘네들이 이 형체를 보존한 채로 발견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매몰이 돼야 됩니다. 매물이라는 건 뭔지 알죠? 얘네들이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썩거나 분해되기 전에 형체를 보존한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로 매몰이 이루어져야 되고, 얘네들이 묻히기만 한다고 다 화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거친 것들만 우리가 화석으로 남아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해서 이러한 화석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견이 되려면 얘네들이 다시 이제 부서지거나 어떤 변동을 받아서 변성작용을 받아서 성분이 바뀌거나 하면 이 화석의 온전한 형태로 발견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화석들이 우리가 현재에 와서 이제 발견이 되려면 얘네들이 너무 심한 지각 변동을 받거나 또는 변성작용을 받으면 발견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심한 지각 변동이나 변성작용이 없으면 얘네들이 긴 시간 동안 보존이 되어서 우리한테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 애들이 현재 우리가 화석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화석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표준 화석. 우리가 앞에서 이 상대 연령 구할 때 사용하거나 지사학의 법칙, 동물군 천위의 법칙 얘기할 때 이런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화석들이 다 표준 화석이었죠. 표준. 뭐의 표준이 된다는 거야? 그 생물이 살았던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화석이 될 수 있는 생물들은요, 아무 시기에 다 살았던 애들은 표준 화석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겠죠. 특정한 시기에 살았던 생물들만 표준 화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화석 중에서도, 발견되는 화석 중에서도 비교적 생존 시기가 짧았던 애들, 대신 분포 면적은 상대적으로 이런 넓었던 애들이 우리가 표준 화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표준 화석 생물들이 있는데요. 요거 뒤에 가면 또 표에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구생대의 대표적인 생물로는 이 표준 화석으로는 우리가 삼엽충, 그리고 방추충 화석, 뭐 그 외에 필석 이런 애들도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다 해양 생물들입니다. 바닷속에서 살았던 생물들인데
삼엽충 화석은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사진은 여러분들 학습지에 없죠. 뒤에 그림이 있기는 한데 없는 것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책에도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자료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지금 봅시다. 자, 얘가 이제 고생대 대표적인 생물 중에 하나인 삼엽충. 그래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면 우리가 고생대 때 생성됐던 지층이나 암석임을 알 수 있고요. 얘가 이제 방추축인데 얘는 이제 그 단면 모습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약간 마른 목골로 생긴 생물이 방추축입니다. 중생대의 표준 화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암모나이트. 예. 이렇게 나선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얘도 해양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암모나이트 하고요. 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중생대 때 살았던 생물. 공룡. 공룡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공룡 발자국 화석, 공룡 알 화석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지층이 생성된 시기가 중생대임을 알 수 있죠. 쌤이 이걸로 대학 합격했다 그랬었지. 자, 그 다음 이제 신생대 때는 얘 우리 앞에서 그 상대 연령 구하는 문제에서 나왔던 친구죠. 화폐석. 지금 이 사진은요, 얘들아, 그 상대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건 아니에요. 대략적인 모양만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사진이고요. 또 신생대 때 살았던 생물 중에 대표적인 애가 얘. 영화 그 아이스 에이지에 나왔던 애죠. 매머드예요, 매머드. 매머드 화석이 이런 식으로 긴 뿔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신생대 때 살았던 코끼리과 생물이어서 이 매머드 화석도 신생대의 표준 화석으로 볼 수 있죠. 좀 더 있는 애들을 우리 뒤에 가서 표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 화석 얘기할 때 요 그래프도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화석을 그래프 상에서 표시를 해보면 지금 가로축이 분포 면적이고 세로축이 생존 시간이거든요. 그럼 표준 화석은 어디에서 위치하느냐? 얘네들이 생존 시간은 일단 비교적 짧아야 된다라고 했죠. 얘네들은 특정 시기를 대변하는 애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 기간은 짧지만 분포 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은 이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는 애들이 표준 화석이 될 수 있고요. 이 오른쪽 아래라는 건 그래프 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지금은 가로축이 분포 면적이고 세로축이 생존 기간이니까 위쪽에 있는 애들이 표준 화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위치하는 애들 보니까 생존 기간은 긴데 분포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시기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적 조건만 만족해주면 잘 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생물들이 화석으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생존 시기는 길지만 분포 면적은 좁아요. 어떤 애들이 시상화석으로 이 환경을 대변하는 시상화석으로 잘 사용되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산호, 고사리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산호는 일단 바다 속에 살죠. 근데 얘네들이 어떤 바다에서 잘 자라냐면 비교적으로 수온이 높은 따뜻한 그리고 얕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이 산호들이 잘 자라고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자라죠. 고사리. 여러분들 먹는 그 고사리. 얘네들은 육지 생물이긴 한데 너무 추운 지방에선 잘 못 자라요. 따뜻하고 습한 다습한 육지에서 고사리가 잘 자라요. 어떤 지층이나 암석에서 이런 산호가 발견됐다. 혹은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이런 시상 환경을 나타내주는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지층이나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환경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잠깐 우리가 뒤쪽을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단원에서 할 내용들은 이런 시기를 구분하는 방법들과 각 시기마다 어떤 환경적 특징이 있었는지, 생물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볼 건데,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화석을 통해서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도 분석했을 수도 있고, 이런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환경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죠, 기후. 그래서 과거의 기후를 우리가 고기후라고 하는데, 이런 과거 기후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연구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 위주로 필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방법이 산소의 동위원소비를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위원소가 뭔지는 알죠? 우리 반감기 수업할 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 연령 구하는 부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 부분만 따로 또 수업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수업이랑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짜리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보면서 공부하세요. 자, 그때 말했던 그 동위원소비야. 같은 산소라고 하더라도 이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이 질량이 다른 애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이 동위원소비를 가지고 어떻게 기후를 추론할 수 있느냐. 네, 그림을 한번 참고로 볼게요. 잘 없어서 이게 완전히 쌤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닌데 그냥 가지고 왔는데, 자, 물 분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 있죠? 이 물 분자는요, 수소 2개에 산소가 하나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증발해서 이 대기 속의 수증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18번 산소, 18번은 아니지. 이 얘랑 18산소랑 이 발음이 좀 웃기네. 16산소가 있을 때 얘네들의 관계는 이제 동위원소죠. 자, 그런데 누가 더 그러면 가볍고 무겁냐? 이 중성자 수가 더 많은 얘가 더 무겁겠죠. 근데 지금 물 분자를 보면 이 무거운 산소 원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도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산소 원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들도 있는데, 누가 그럼 더 증발하기가 쉬울까? 당연히 가벼운 애가 더 증발하기가 쉽겠죠. 얘라고 증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벼운 애들이 더 많이 증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무거운 애들이 증발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돼요.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추워지면 증발이 잘 안 일어나니까 가벼운 애들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증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증발한 물 분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기 속에 이제 수증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증기가 돼서 얘가 이제 구름을 만들고, 또 다시 얘네들이 계속 그럼 대기 중에 있느냐? 비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 물의 순환 예전에 배웠었어요, 중학교 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산소 동위 원소비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빙하는 얼음이잖아, 그치?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나 화석, 석순, 얘네들 다 생물체죠. 그러니까 생물체에 남아있는 산소의 성분을 분석하거나 또 잘 이용하는 건 우리가 사실 빙하에 있는 이 물 분자를 분석을 하는데, 빙하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대기 속에 있던 수증기가 다시 육지로, 비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육지로 돌아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얼어서 빙하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럼 이 비율이 계속 변할 거예요. 빙하 속에 있는 이 산소의 비율, 또는 화석이나 이렇게 석순에 있는 생물체들에 있는 이 산소의 비율이 계속 변할 겁니다. 자, 기온이 증가할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온이 증가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더 무거운 얘가 증발하는 비율이 증가하겠죠. 그럼 증발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는 이 대기 속에 얘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수증기 속에.
자, 하나만 정리하면 기온이 낮아질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여기 그림에서 아랫부분은요. 여기는 기온이 지금 낮아졌을 때. 낮아지면 무거운 애는 더욱 증가를 못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가벼운 애들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기온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증발하는 애들 중에서 무거운 애들의 비율이 증가하고요. 그럼 대기 속에 이 산소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빙하에 만들어지는 빙하 속에 있는 물 분자의 비율도 얘들아 어떻게 될까? 수증기 성분이 내려서 이제 빙하로 만들어지니까 빙하 속의 얘의 비율도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동위 원소 비를 이제 그 비교를 할 때 평균적인 값보다 이 비율 뭐 얘가 이제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기온이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얘가 더 많은 여기서 리치라는 거 풍부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왜 이렇게 굵게 나오니? 아이고 아이고. 자, 이때는 얘들아 이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겠죠. 얘가 더 커지게 되니까. 이때는 비율이 증가할 거고. 그러니까 얘가 비율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의 기온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빙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양 생물에 있는 이 산소 동위 원소비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해양 생물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이 물속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해양 생물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발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 대기 중에 아니면 빙하 속에 이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해양 생물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감소하겠죠. 증발을 많이 했으니까. 빙하 속에 이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는 해양 생물이 오히려 여기 보면은 무거운 애들이 풍부한 해수가 되기 때문에 해양 생물에서 이 비율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소 동위원 소비를 추정해서 이 기온의 변화를 알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빙하 코어 연구라는 게 있는데 빙하 코어라는 거 이거야 이거. 여기 아저씨가 들고 있는 이 얼음 기둥. 이 기계를 이용해서 빙하를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뚫으면 자,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게 되냐면 이 빙하 사이사이에 갇혀있는 공기방울들. 얘네들은 이제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생성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빙하가 생성될 당시의 대기 성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사해서 그 당시 대기 조성도 알 수 있고요. 그 대기 안에는 산소도 들어있겠죠. 그럼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던 이 방법을 통해서 또 산소의 동위 원소비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 공기 방울들 말고도 그 당시 같이 퇴적됐던 애들이 나와요. 뭐 화산재라든지 아니면 꽃가루라든지 이 화산재가 발견된 층이 그럼 만들어질 때는 이 주변에서 화산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게 또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낼 수 있겠죠. 뭐 꽃가루가 발견됐다. 막 기온이 영하로 막 떨어지는데 꽃이 자라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날씨가 좀 따뜻하고 비도 잘 오고 이 꽃이 잘 자라기 좋은 온난한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체 연구인데요. 크게 우리가 나이테 연구랑 이제 산호 그 생장선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 조금 두 개가 스케일은 다르게 나오고 해서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쌤이 나이테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나이테의 이 하나하나의 얘들아 그 폭을 보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이테 사이사이에 폭이 넓게 이렇게 만들어진 구간도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나이테의 폭이 좁은 구간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누가 결정할 거냐면 날씨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하고 비도 적절하게 오고 바람도 잘 불고 이런 온난한 날씨에는 나무가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나이테 사이의 폭이 증가해요.
근데 비가 잘 안 온다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이렇게 나무의 생장이 힘든 기후면은 나이테 사이의 간격인 이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이테 폭을 가지고도 기후를 분석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호 성장률 연구가 나와 있는데 얘가 산호야. 얘 모습을 보면 얘들아 이렇게 꼭 그 빵처럼 이렇게 겹겹이 선들이 막 이렇게 지금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지. 이게 산호의 생장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그 생장선을 만들어가면서 산호가 쭉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산호가 잘 자라는 환경은 수온이 높은 그 얕은 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호의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 생장선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해서 그 당시에 이 기후를 조사해 볼 수도 있어요. 어느 하나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런 다양한 증거들의 기록들을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분석해 간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기후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대 부분을 우리가 해 볼 건데 이 지질 시대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얘기를 하는 걸까? 지구가 태어난 이후부터겠죠. 지구 탄생부터 약 한 46억 년 정도로 볼 수 있죠.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이 시기를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구분을 할 건데 어떤 구분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하느냐. 가장 우리가 크게는 생물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들이 살았던 그 특정한 시기 또는 출현한 시기, 멸종한 시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합니다. 뭐 삼엽충이 잘 나타났던 시기, 공룡이 살았던 시기.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요, 얘들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러니까 생물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면 생물이 출현하거나 멸종하는 시기를 경계로 구분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넓은 범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 이 생물들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시기를 나누는 기준을 한번 보면요. 단위를 한번 보면요. 기준은 방금 얘기했고.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건 여러분들 빡빡빡 외워줘야 됩니다. 자, 가장 큰 단위가 이제 누대예요. 가장 크게 그러니까 시생 누대, 원생 누대, 우리가 현생 누대로 나눌 수 있고 이 누대는 다시 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생 누대랑 원생 누대를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고요. 현생 누대는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오래됐다. 46억 년부터 고생대가 시작되는 5억 4천만 년 전까지가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자, 이 고생대와 중생대, 신생대는요, 다시 우리가 세부 단위인 기, 그러니까 기가 가장 작은 단위죠. 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생대는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폐름기. 얘네들을 또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어떤 생물들이 나왔느냐, 어떤 지각 변동이 있느냐, 뭐 아니면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의 다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고생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시기가 캄브리아기, 그다음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폐름기. 첫 글자만 따서 외웠어요, 쌤은. 캄, 오실 때, 석패 이런 식으로. 자, 중생대는 우리가 세 개의 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트라이아스기, 그다음 쥐라기, 백악기. 뭐 투지 이렇게 외우던데요. 트지, 백 이렇게 순서대로. 뒤에 가면 이 각각의 시기에 나오는 생물들이랑 환경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순서를 알아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생대는 우리 여기 그래프에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는 이 제3기와 제4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얘는 쉽죠?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여기 그림에서는 이렇게 작은 칸으로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 시기를 보면요.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죠. 길이상으로. 뭐 그림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고요. 그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경계가 되는 시기들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5억 4천만 년부터 2억 5천만 년까지는 우리 고생대, 2억 5천만 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신생대.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요, 사실 화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지각 변동을 많이 겪어서 그렇게 많은 화석들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이 현생 누대에 와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와서는 우리가 화석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기준으로 또 이 세부 단위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 각각의 시대의 그 기후변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후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각 시대마다도 기후가 왔다 갔다 했죠. 이 내용들 우리 뒤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그래프 그냥 한번 보시고 특징들은 뒤에 우리가 표로 같이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의 환경적 특징과 생물의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아까 말했듯이 많은 지각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이때 화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생물이 살지도 않았고 화석도 많이 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환경적인 특징을 보면요. 얘네들은 대륙 지각이 만들어져 있기는 했지만 이때 나오는 생물들은 육상 생물들이 없어요. 다 해양 생물들. 그러니까 생물의 서식지가 다 물속입니다. 바다 또는 물속.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때는 아직 뭐가 안 만들어졌느냐? 오존층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할까?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자외선 차단? 맞아요. 누가 대답했지? 저예요. 누군지 안 뜨는데 지은이야? 네. 자, 맞아요. 오존층은 우리가 태양 복사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 지구가 에너지를 만들고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한테 해로운, 생물들한테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존층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해한 성분들이 다 지구로 들어오던 시기여서 육지에 사는 생물들이 아직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피해서 물속에서 생물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였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애가 누구냐면 남세균이었어요. 근데 얘도 열심히 살기는 살았어. 물속에서 이 햇빛을 사용해서 광합성을 했습니다.
광합성이 뭔지는 알죠? 햇빛을 사용해서 우리가 CO2를 산소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 남세균이 산소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했고요. 이 남세균이 이 퇴적물들과 같이 쌓이면서 남아있는 화석을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물어보기 좋겠죠. 성캄브리아 시대에 나오는 화석 중에 이 남세균이 만들어낸 화석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 구조 화석이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세포 생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얘네들이 뭐 요런 애들이 있어요. 얘들 약간 그냥 한 해파리 같이 생긴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다세포 생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화석화되면서 남아있는 이 화석을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합니다. 군이라는 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진 화석을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성캄브리아 대 그 중에서도 이 원생류대 성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화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럼 고생대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어떤 환경적 특징이 있었는지 어떤 생물들이 출현했고 번성했고 또 특히나 생물들 같은 경우는 좀 생김새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료나 사진을 보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여기는 좀 외워줘야 돼요. 자, 고생대 환경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요. 드디어 육상 생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생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살 곳이 많아졌거든요. 누가 만들어지면서? 노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닷속에서만 살던 생물들이 스멀스멀 육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해양 생물의 비중이 많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생물 수가 증가했던 건 아니고요. 생물이 대멸종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가 고생대 말 폐렴기쯤에 생물 대멸종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살 곳이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수가 증가했다가 살 곳이 없어지니까 대규모 멸종이 일어났는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고생대 말에 땅덩어리가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합쳐집니다. 판게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기억나나요? 고생대 후기에 초대륙,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근데 왜 생물이 멸종해요? 얘네들이 살 곳이 없어지거든요. 얘네들이 거대하게 한 덩어리로 딱 뭉치면서 그 사이에 있던 바다들이 다 사라지죠. 해안선이 짧아져요. 그러면서 이 바닷속에 살던 생물들은 서식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물의 대멸종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대규모 조산운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산운동 기억나요, 얘들아? 어떤 경우에 조산운동이 일어났지? 대륙끼리 서로 꽉 부딪힐 때 우리가 습국산맥이 만들어진다. 조산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바다 생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식지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산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니까 또 생물들이 많이 감소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또 고생대 말에는 이렇게 생물수가 급감하는 시기도 있었다. 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느냐라고 보면요. 대표적으로는 참엽충이나 아까 말했듯이 원종류, 필석, 광추충 이런 해양 생물들이 여전히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서류나 양치식물 이런 애들이 등장하는데요. 좀 특징적인 거 위주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보고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오르도비스기에 이 어류가 출현하면서 실루리아기의 갑주어가 많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고생대 화석 중에서 갑주어 화석도 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육상식물이 출현하기 시작하죠. 이게 또 출현 시기랑 번성 시기를 좀 구분해서 묻는 문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양서류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이 이제 석탄기에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어떤 생물이 그 시기에 번성했으면 그만큼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이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고사리입니다. 아까 말했던. 근데 이 고사리들이 지층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화석화되면요. 얘네들이 석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석탄층이라고 부릅니다. 양치식물이 번성해서 석탄이 많이 발견되는 이 시기를 석탄기라고 하고요. 이 고생대 후기인 폐렴기에 들어가서는 아까 말했듯이 생물 대멸종 시기가 있고 거시 식물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번성했던 시기는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고요. 이 시기에 거시 식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사진들 가지고 왔는데 근데 워낙에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뭐 똑같은 건 안 나올 수 있겠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걔네들의 특징적인 것들은 좀 교과서랑 같이 해서 봐두세요. 아직 10분 남았죠. 앞반에선 고생대까지만 했었는데 일단 넘어가서 합시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서 뭐 앞반만 추가로 하면 되니까. 자, 중생대 같은 경우는 이 고생대 말에 생성됐던 판게아가 다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대서양이나 인도양 이런 해양들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생물의 서식지가 다시 다양해지기 시작하고요. 앞에서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잠깐 봤었는데 이 고생대 후기에는요. 얘들아 빙하기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없네. 좀 그거를 좀 정리를 하자. 이 고생대 후기에 그 석탄기랑 요거 추가 좀 해주세요. 석탄기랑 폐름기에는 빙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됐어요. 물론 얘네들도 뭐 이 기온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기는 하지만 빙하기가 올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됐다라는 게 중생대 기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생대 때 살았던 대표적인 생물들을 보면요. 이제 파충류 중에서도 공룡,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아까 고생대 후기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런 거시 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요. 중생대 후기에 가서는 얘네들이 속시 식물들도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이제 화석들을 보면 암모나이트, 공룡, 이런 거시 식물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요거는 뭐 하나하나 선생님이 다 짚어주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신생대까지만 할게요. 자, 신생대 시기의 환경적인 특징이나 생물의 특징을 보면요. 이제 신생대 시기 와서는 이 대륙이나 바다의 분포가 현재와 비슷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그림을 우리 뒤에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 제4기에 신생대는 우리가 제3기와 제4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제4기의 기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이 됩니다. 빙하기라는 건 얼음이 생성되는 시기고 간빙기라는 건 기후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그러니까 해수면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 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있고요. 이 신생대 때 번성했던 생물들을 보니까 포유류, 아까 우리 메모도 봤죠. 이렇게 뿔 긴 코끼리,
이 시기에 매머드가 잘 살았었고, 그 다음에 화폐에서 속시식물 이런 애들이 번성해서 화석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4기에 들어서는 인류의 조상들이 영장류가 출현하기도 했었고요. 자, 얘들아, 오늘 한 내용들 중에 어려운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외워 많이 보시고 좀 암기를 꼭 귀찮아하지 말고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뒤에 이제 42쪽 대륙이동과 수륙 분포, 그 다음에 생물 대멸종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시험 범위에 대한 이론은 끝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얘들아 요 마지막 페이지 42쪽 이론 부분 빨리 하고 문제풀이 할 겁니다. 황금 프린트 문제풀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좀 미리 풀어 와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안 풀고 해석 들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문제 미리 풀어 오시고 선생님이 한 반을 문제를 못 나눠줬었기 때문에 파일로 일단 올려둘 거고요. 뭐 프린트에 풀든 파일에 풀든 본인이 편한 대로 문제를 꼭 미리 풀어 오기 바랍니다.